구조적으로 쫙 한 바닥 정리한 다음에 책으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가로를 길게 하셔야 됩니다. 이 중앙집권국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킨 국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성립은 언제냐? 성립기. 요거는 2, 3, 4세기라고 이렇게 딱 때리십시오.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딱 때리셔야 돼.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를 만든 나라는 다 아시죠? 고구려죠? 그러니까 고구려. 어느 왕이냐 생각해야지, 그치? 1세기에서 2세기 걸쳐 있는 사람, 태조왕부터, 그러니까 태조왕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대 왕이죠? 그 다음에 9대 고국천왕, 고국천왕. 요 연간에 이런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더라. 태조왕 때부터는 계류부 고씨가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했다. 이런 걸부터 시작해서 고국천왕 때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꿨다. 또 왕위의 세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고국천왕 하면 또 진대법도 떠올리셔야 되고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자 고구려 백제 신라니까 KBS죠. 고구려 백제 신라 S 그래서 KBS 이렇게 뭐 때려놓고 2, 3, 4세기 좋잖아. 2, 3, 4세기. 그러면 백제는 어느 왕이냐? 백제는 3세기는 딱 한 명만 떠올리세요. 고이왕. 율령을 반포했다. 관제를 마련했다. 관등을 정비했다. 이런 것들 다. 또 고이왕 때 한강육을 다 통합했다. 이런 것들 고이왕 다 때려야 돼. 뒤에서 할 거야. 그 다음에 신라. 신라도 4세기 딱 한 명 기본적으로 일단 하셔야 돼. 4세기 하면 넷이 떠올리죠. 넷. 뇌물, 마립간. 뇌물, 마립간. 4세기 말 5세기 초, 뇌물,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건 우두머리 이런 뜻이긴 하지만, 뒤에 가서. 자, 이게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기라고 한다면, 발전기, 곧 전성기에 해당되는 건 언제냐? 발전기. 전성기. 이거 겁나게 중요하다. 그지? 발전기는 자 2, 3, 4 했으니까 4, 5, 6 이렇게 때리세요.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때리셔.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때리면 그러면 이것도 고구려 백제 신라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세기는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제는. 그럼 백제 어느 왕이냐? 근처를 초토화시킨 사람, 근초고왕 이래야지, 그치? 이걸 또 뭐 근처를 초토화시켰다고 해서 근처고왕 있다고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5세기는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는 누구냐면 광개토 태왕도 있고 장수왕도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 대왕이라고도 하고 당시에 태왕이라고도 했어요. 광개토 태왕은 391년에 제위해서 41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4세기 말 5세기 초 걸쳐 있지 않습니까? 광개토 태왕은 39에 돌아가십니다. 광개토 태왕이 39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동, 만주 지역을 다 차지하고 동아시아 최고의 정복군주가 됐죠. 만약에 광개토 태왕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그치? 환갑만 넘었으면 지금 중국은 없어. 그럼 우리 거야 완전히 이 새끼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들은 수명을 받았어. 그래서 엄청 오래 살았죠? 장수왕. 그치? 장수왕. 장수왕은 연도가 필요 없어. 그냥 5세기 딱 때려. 5세기 시대를 대표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왕위에 있었던 기간만 78년입니다 엄청나죠? 정상적으로 78년 살기도 힘든데. 그 다음에 섹스 신라 이렇게 때리면 되지, 그치? 이거 신라. 그럼 신라는 이 사람부터 6세기 시작입니다. 지승왕부터 시작이거든. 지승왕, 버풍왕, 진흥왕 이렇게 가. 지승왕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버풍왕 불법을 흥성시켰다. 버풍왕. 그리고 이건 부자지간이지만은 진흥왕은 아까 어떻다 그랬습니까? 울주 천전리 암각화 신라 서석 얘기할 때 했었죠. 버풍왕은 진흥왕은 버풍왕의 외손자면서 친조카, 딸의 아들이면서 동생의 아들이기도 하다. 사부지 갈문왕의 아들, 그 동생이죠. 진흥왕 겁나게 진흥시켰던 사람이지. 이렇게 가고. 그럼 이 진흥왕 당시에
백제는 누구냐? 성왕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입체적으로 또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의 아들 뭐 진지왕이 있습니다. 물론 그 큰아들이 이제 동륜이 있었는데 걔한테 물려 죽었어요. 큰아들인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더 덜 중요하지만 이제 진지왕이라고 있습니다. 진지왕. 그 다음에 6세기에서 7세기 걸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진평왕이라고 있잖아. 그지? 진평왕. 그 다음에 진평왕의 딸 선덕여왕, 선떡여왕. 그런 다음에 완전 7세기죠. 이건 진평왕은 6세기에서 7세기 걸쳐 있고,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다 7세기 해당되죠. 요건 딸이지만 진덕여왕은 진평왕의 동생의 딸이기 때문에 사촌간이죠. 진떡여왕. 신라만 여왕이 3명 있다, 그지? 단 진성여왕은 9세기 말에 신라 하대 사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진떡여왕의 조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진덕여왕은 이모에 해당되는 거죠. 태종무열왕, 그지? 그 다음에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문무왕 이래 되잖아. 근데 태종 무열왕 때부터 왕계가 이제 보면 삼국사기에 의하면 요거 상대 통일전, 이게 통일전쟁까지 가지만 통일신라는 문무왕 때죠. 그런데 백제가 멸망한 것까지는 태종 무열왕까지인데, 그래놓고 바로 이제 태종 무열왕 죽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이라든가 당과의 전쟁하는 거 신라, 그건 문무왕 때. 그래서 통일전쟁을 완성한 것은 이제 문무왕 때이긴 한데, 이때부터는 왕계가 좀 바뀝니다. 요건 성골왕이라 그랬다. 통일전 상대를 성골왕, 부모 둘 다 왕족인 경우 이렇게 이제 통칭합니다. 태종 무열왕은 누구랑 결혼하냐면 김유신의 누이 문희, 김유신의 여동생. 근데 김유신은 아까 어디 후손이라 그랬어? 금관가야의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쪽만 다른 쪽에 가야족 왕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핏줄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쪽만 왕족인 경우를 진골, 우리가 진정한 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성스러운 뼈다고, 이런 성골, 진골 이렇게 무열계 진골이다. 또 태종 무열왕과 아주 친하고 통일전쟁에 완성했던 이제 그 김유신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태종 무열왕의 딸하고 또 결혼하게 됩니다. 아주 둘이 골 때리는 관계지, 그지? 자, 이때부터 이제 중대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딱 여기까지 지금. 지승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여기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진지왕은 화백에 의해서 폐위당한 사람이에요. 진지왕, 정사가 음란하다 해가지고 폐위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좀 의미가 있게 봐줘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그치? 근소구왕, 근처를 초토화시켰다. 지금 대체적으로 설명만 듣고 그리고 책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책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근초구왕은 부자세습제를 확립했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세습제하고 한강뿐만 아니라 저 한강용 고유왕 때 이미 통합이 됐고, 마한을 다 완전히 병합했다. 그러니까 마한이 54개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한 점령한 지역에다가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스리는 담로 제도를 실시해서 50여 개의 담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22담로는 무령왕 때고요. 웅진 시기에 50여 담로가 있었다. 오부체제였었고, 그 다음에 근초구왕은 요서, 산둥, 규슈 이런 데로 진출했던 게 또 근초구왕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초구왕 때 요서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요서, 진평 두 군을 점유했다고 중국의 여러 역사서에 나옵니다. 요동반도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요서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죠. 고구려 공격할 때 가야 군대와 말갈족 결합해가지고 또 같이 공격을 해. 그래서 그때 고국원왕이 전사하지 않습니까? 고국원왕 아주 원통한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그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원래 형제관계가 지냈는데 이제는 대립관계. 그래서 광개토태왕 때는 빡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백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백잔이라고 치니, 백제의 잔당들, 잔인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쪼무레기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근초구왕 때 칠지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전해져가지고 7개의 가지가 달린 칼. 그래서 백제와 외와의 친선관계를 보여준다. 이게 칠지도라는 유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갈 때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야 세력도 세력 범위로 포섭을 하고 완전 병합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다음에
잘 나갈 테니까 역사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닥터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라고 하는 걸 편찬하겠다. 이게 다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광개토태왕. 광개토태왕은 기본적으로 북진정책, 남진정책 다 합니다. 북진정책. 거란을 공파한다든가, 만주, 요동반도를 다 장악하고, 여기 이제 광개토태왕. 또 남진정책도 있습니다. 광개토태왕도 한강유역을 차지하잖아. 그래서 백제가 물론 수도는 한강유역이지만 아신왕한테 이 항복을 받아내고, 물론 백제를 완전히 한강유역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한강 이북 지역을 이제는 차지하고 아신왕이 무릎 꿇고 빌죠.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해가지고 한강을 경계로 해서 그 이북은 고구려가 차지하는 경우로 이제 아직은 백제가 천도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요건 북진정책으로 이제 만주 요동을 다 차지하고, 요동 차지하고 거란 공파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된다면,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 그지? 한강 이북 요거 차지하고, 기래놓고 신라 원군하죠. 신라 원군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뇌물마립간이 왕이 제위 시기인데 4세기 말 5세기 초, 특히 400년에 영락 9년에, 영락이라는 연호도 최초로 쓴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연호를 최초로 쓴 게 광개토태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병 보병 5만을 보내서 왜구를 무찔러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 신라 원군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이제 대외관계에서 보면 돼. 그 다음에 이 내려간 김에 가야 세력, 낙동강유역까지도 내려갑니다. 가야 압박, 금관가야, 그래서 대가야 쪽으로 세력 이동이 있게 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장수왕 때는요, 북진정책 남진정책 다야. 또 장수왕도 북진정책도 있고 성색. 그래서 대흥안령 일대, 대흥안령 일대 여기를 초원지대를 점령해 가지고 확보, 그래서 지두족을 분할 점령한다. 그 다음에 남진정책도 있다, 그지? 남진정책. 또 호태왕비도 세우죠.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호태왕비, 이것도 건립을 해. 물론 호태왕비는 어디 있습니까? 호태왕비는 413년에 건립하게 되는데 요거는 만주에 있죠. 그러면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천도 하더라, 그지? 평양천도 이게 427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평양천도 하니까 백제가 압박을 받고, 더군다나 고구권왕이 죽었기 때문에, 고구권왕 같은 경우는 예컨대 고구려는 미천왕 4세기 초죠. 그 다음에 고구권왕, 그 다음에 고구권왕의 아들이 이 소수림왕, 소림이 된다, 소수림왕. 그 다음에 고국양왕, 이래 돼. 그 고국양왕의 아들이 광개토태왕이야. 광개토 태왕이야. 광개토태왕 아들은 장수왕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개토태왕의 입장에서 소수림왕은 큰아버지가 되는 거고, 고국원왕은 광개토태왕의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되는데, 할아버지를 누가? 백제 거시기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평양성에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든 게 바로 근초고왕이기 때문에 빡 돌죠. 자, 이 왕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도 바로 평양천도 하니까 백제하고 신라하고 동맹관계가 됩니다. 이걸 백진동맹이라고, 혹은 뭐 나제동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나제동맹이 433년에 체결되다 보니까 장수왕 또 빡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쳐들어가? 한성백제를 점령합니다. 한성백제 이걸 점령하더라. 오호, 이게 475년의 일이야. 그러니까 한성백제 여기서 누가 죽어? 계로왕이 죽는다, 그지? 계로왕 다이, 계로왕 전사. 그러면 신라하고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때 계로왕의 아들 문주를 보내가지고 빨리 원군을 요청하라 해가지고 신라가 가지고 원군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죽어있고 한성 불바다 돼 있고, 그래가지고 문주는 바로 475년에 공주 곧 웅진으로 천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신라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천도에. 자, 그런 다음에 또 한강역을 완전 차지하고 장수왕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남한강유역까지 내려갑니다. 유역까지도 확보하더라. 오, 그래가지고 세운 비석이 있잖아. 한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 그게 바로 뭐예요? 중원 고구려비야. 중원이라는 거는 한반도 안에 중간의 벌판, 충주를 얘기합니다. 중원 고구려비. 요걸 건립한다 이런 얘기지, 그지? 물론 장수왕 땐지 아니면 장수왕의 아들 쪼단지 태자로 있을 때, 아니면 장수왕의 손자였던 문자명왕 땐지, 그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의 남진 정책의 의미를 보여주고 남한강유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야 압박이죠, 그죠? 가야 압박. 이런 일들이, 물론 고구려도 잘 나갈 때니까 역사는 다 편찬됩니다. 편찬되는데 장수왕 때는 이제는 한강 하류뿐만 아니라 남한강 유역까지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놓고 잘 나갈 때니까 역사 편찬하는데 고구려는 국초에 유기백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기백권. 근데 국초가 언제냐? 그건 몰라 아무도. 국초라고만 되어 있는데, 대신 아마 국초는 체제 정비가 되는 태조왕 내지는 늦어도 소수리망 때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유기도 남아있지는 않죠.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고려 시기에 편찬한 삼국사기니까. 그러면 유기백권이 있었고, 요때도 4세기 근초고왕 때 이미 서기가 있었고, 신라도 잘 나가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고, 그러니까 순서는 유기, 서기, 그 다음에 국사. 그런 다음에 600년 영양왕 때 태학 박사였던 이문진이 신집 5권이라고 유기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6세기 말 7세기 초가 되니까,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 유기, 서기, 국사, 신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것도 기출문제. 오케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증왕 뭐 있냐? 신라라고 국호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다. 국호를 신라라고 하고, 이거 다 그 다음에 왕호를 왕이라고 마리간에서 왕으로 바꾼 사람이 지증왕입니다. 또 순장을 금지했다. 순장 금지하고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라 삽질해 해가지고 우경을 장려했다. 순장 금지, 우경장. 우경의 의미는 뭐예요? 소를 이용해서, 충력을 이용해서 농사짓게 만들면서 심경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심경법은 깊을 심자, 땅을 쟁기를 통해서 깊이 갈게 했다는 거. 깊이 가리가,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확장되겠지, 그지? 우산국을 복속했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지증왕 때, 지증왕은 거시기로 큰 걸로 유명하잖아, 그지? 그거 자꾸 얘기하면 좀 기죽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하고, 이 지증왕은 비석이 있어요. 지증왕 때 알아야 되는 신라 비석 순서를 또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가 포항중성리비라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다가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나중에 해줄게. 포항중성리비, 판결비죠. 포항중성리비는 재산 분쟁에 대해서 판결해놓고 명시해놓고 누구 소유로 한다 명시한 거야. 모단벌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포포포 모단벌 뭐뭐뭐 이렇게 때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된 비석이 영일냉수리비가 또 지증왕 때 있습니다. 그죠? 영일냉수리비. 이것도 판결비인데 절거리 소유로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판시가 되어 있어요. 절거리. 그러니까 지증왕 때 비석은 두 개 알아야 돼. 포항중성리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일냉수리비. 오케이. 법흥왕, 불법을 흥성시켰잖아. 불교공인, 율령반포. 그러니까 울진봉평신라비, 율령비,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법흥왕 때, 그거 좀 이따 해. 순서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사용하더라. 그지? 지금 3개 했습니다. 건원이라는 연호, 신라 최초의 연호입니다. 건원이라는 연호를 최초로. 또 법흥왕 때는 병부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병부. 신라는 14개 관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초로 설치된 게 바로 병부입니다. 병부. 그 다음에 상대등 설치, 이런 말도 있어야 되겠지, 그치? 병부 설치, 상대등 설치. 또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법흥왕 때 금관가야 정복, 이런 거 다 책으로 정리할게요. 미리 들어두고 한 번 더 정리할 때는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그 다음에 양나라에 또 사신도 파견하고, 백작으로 친선관계 일정 정도 유지하고. 법흥왕 때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 또 법흥왕 때 알아야 되는 비석이 있습니다. 예컨대 울진봉평신라비, 율령비입니다. 그 다음에 영천청제비라는 게 있어. 영천청제비는 경북 영천에
청제라는 제방을 쌌음을 사람들 동원해서 알려주는 비석이거든요. 하므로 그거는 또 어떻게 돼? 공력비지, 국가가 노동력을 징발해가지고 썼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 그러니까 버풍왕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비석 지금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지. 여기서 포항중성리비, 영일냉수리비, 여기는 뭐 울진봉평비, 그 다음에 영천청제비. 울진봉평비는 율령이 적용되고 있음을 판시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노인법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복지 지역을 딱 장악하고 여기에 분쟁을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육부 군대, 왕부 군대와 더불어 육부와 관장하는 군대들도 같이 거느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진압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율령을 반파했던 내용을 거기다가 이제 판시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적용한다 해서 노인법이라는 것도 나와요. 여기서 노인이라고 하는 건 노인네가 아니고 정복지, 복속지 지역의 주민들을 곧 노비처럼 이렇게 예속민으로 삼았다는 뜻. 그런 다음에 여긴 곤장을 쳐서 또 곤장 쳤다는 내용도 나와. 장형의 존재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얼룩소를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흥왕. 어휴, 겁나게 진흥시켰잖아, 그치? 진흥왕은 화랑도를 일단 국가적인 조직을 확대합니다. 화랑도. 그래서 진흥왕은 기존의 원화를 폐지해요. 원화는 화랑의 전신입니다. 여성단체였어. 꽃의 원류인 원화를 폐지하고 미성년 어떤 청년 여성 집단이었는데 이제 남성 중심으로 편제를 해. 그래가지고 여기에 원래 꽃의 원류로서 원화였는데 남성 산에 랑자가 들어가지고 화랑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도자. 그래서 거기서 뭐 죽지랑이라든가 기파랑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또 진흥왕 때는 태창이라든가 홍제라는 그런 연호를 씁니다. 또 진흥왕은 전륜성왕을 자처합니다. 불교식 정복군주, 이걸 포교군주를 전륜성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전륜성왕을 자처한 사람은 3명 있습니다. 하나는 진흥왕, 그 다음에 백제성왕, 그리고 발해 같은 경우에 문왕, 이런 경우가 이제 전륜성왕을 자체, 불교식 포교군주,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포교 활동을 퍼뜨리는 그런 군주다 해가지고 진흥왕. 또 황룡사나 흑륜사를 창건하는 사람도 진흥왕입니다. 황룡사, 흑륜사. 단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을 세운 사람은 선덕여왕으로 때려야죠. 호국불교로 싸상법사가 건의해가지고 진흥왕 때. 또 한강 하류 지역, 남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해. 그게 바로 근거가 단양적성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고구려 같은 경우에 중원고구려비, 그 다음에 진흥왕 같은 경우에 단양적성비죠. 척경비예요. 척경비. 그래서 진흥왕 때는 비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단양적성비가 가장 먼저입니다. 단양적성비는 척경비, 경계의 척도에 세운 비. 여기에는 신라가 영토 확장하는데 도움을 줬던 세력한테 포상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 포상 누구한테 포상했느냐? 야이차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이차는 포상받은 애고 앞으로 야이차처럼 신라를 도와주는 애들은 포상하겠다는 규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명활산성비. 이것도 진흥왕 때 공력비입니다. 사람들 동원했음을 이용한 거. 또 하나, 진흥왕 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순수비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비. 순수비는 이제 4개가 있는데 순서상으로 순수비는 창녕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운령비라든가 황초령비라든가 북한산비는 모두 같은 해에 만들어진 걸로 보여. 창녕비는 561년, 이건 다 568년에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568년. 기존에 이 북한산비가 555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많은데 그것은 삼국사기에 진흥왕이 북한산 지역을 순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555년에. 그래서 555년에 그럼 북한산비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모든 책에 기존에 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다가 진흥왕이 북한산주를 설치하고 나중에 남천주로 주명이 바뀝니다. 남천주.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북한산주로 또 바꿔요. 북한산주. 이렇게 바뀌어가거든. 근데 북한산주를 한 게 555년이고 남천주라고 바꾼 게 568년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산 위에 보니까 남천군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남천군주. 그럼 남천군주라는 표현은
남천주로 바뀐 뒤에 있어야 되는 명칭이므로 568년에 남천주로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568년 이전에는 남천군주라는 말이 쓰일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북한 산비가 세워진 시점은 568년 이후지 568년 이전이 될 수 없다. 이게 유력한 정설이에요.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저는 바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 산비가 더 제일 먼저 순수비 중에 제일 먼저로 잡혀 있었지만 지금도 역사부도라든가 다 잘못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근데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개정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존에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고대사 분야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건 다 같은 애입니다. 같은 애. 이렇게 알아두세요. 또 비슷한 표현도 많고 그 다음에 요 북한 산비가 진흥왕 때 세워진 순수비라는 걸 최초로 확인한 사람은 서유구입니다. 조선 후기에 서유구인데 이게 판독도 자기가 했어. 그래서 진흥이라는 걸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진흥왕은 죽은 뒤에 붙여진 시호가 아니더라. 살아있을 당시에 쓰였던 왕호입니다. 진흥왕 살아있을 때.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더 고증에 들어간 사람이 추사 김정이야. 그러니까 북한 산비가 진흥왕 때 순수비라고 하는 것, 직접 순방하고 세웠다고 하는 의미의 순수비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서유구고 그 뒤에 추사 김정이가 확정을 한 거예요. 그걸 이건 진흥왕 순수비다라고 확정을 한 것은 이제 김정희가 되는 거죠. 최초는 서유구고 어쨌거나 진흥왕 때 장육존상 같은 것도 황룡사 안에 또 유명하고 또 잘 나갈 때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역사를 편찬해서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겠다. 이런 것도 진흥왕 때 뭐 이런 일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는 대가야도 최종적으로 정복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진흥왕 겁나게 중요하다고. 그치? 진흥왕. 그 다음에 한강 하류 지역도 차지했음을 알려주고 또 그 거점이 또 한강 밑에 평택 쪽에 당항성, 지금의 당진 근처, 충청남도 당항성을 또 세웠다. 오케이? 혈구진은 어디예요? 혈구진은 강화도를 얘기합니다. 강화도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 혈구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당성진 여기 이제 당진 쪽을 얘기해요. 그게 당항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청해진 어디야? 전라남도 완도 지역을 청해진. 이건 이제 신라하대 청해진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진평왕 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진평왕 때는 진흥왕 때는 또 고구려로부터 들어왔던 승려, 예컨대 승랑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뭐 국통으로 삼았다. 그래서 불교 교단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국통, 주통, 군통으로 삼고 뭐 진지왕은 알 필요 없어. 진지 많이 드셨다가 화백교에서 폐위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진평왕 때는 6세기 말 7세기 초 화랑도의 세소고개를 짓게 한 사람 원광법사. 그지? 그래서 세소고개를 짓고 세소고개. 그 다음에 진평왕 때는 비석이 하나 또 알아두겠습니다. 남산 신성비가 있어요. 경주 남산에 신성비, 곧 이것도 신성을 새롭게 축성할 때 사람들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공력비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석 순서했죠. 지징왕 때 2개, 포항충성리비, 영일냉수리비, 법흥왕 때 울진봉평비, 영천청제비. 진흥왕 때 제일 먼저 단양적성비, 그 다음에 명활산성비, 그리고 나서 이제 순수비 개념으로 창령비, 그런 다음에 순수비 4개, 창령비 다음에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는 다 함께 해두고 특히 마운령비, 황초령비는 함경도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대립이죠. 북한산비는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는 광개토 대왕비도 거기에 해당되죠. 물론 광개토 대왕의 비의 건립 위치는 만주에 있지만 여기에는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백제 지역을 아신왕을 굴복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강 유역을 바로 그 이북 지역은 차지했으니까 이것도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의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단 남한강 유역을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근거하면 뭐야? 중원고구려비, 장수왕, 그런 다음에 진흥왕 때 단양적성비, 충북 단양이니까 이건 또 그런 남한강의 공통점이 있네. 진평왕 때는 남산신성비입니다. 남산신성비라고 있죠. 그치? 신성비. 이렇게 해서 지금 비석 순서도 물을 수 있고 아니면 비석의 내용을 물을 수도 있어요. 각각 비석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물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덕여왕 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유물.
예컨대 황룡사는 진흥왕 때 창건하고 있지만 그 안에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짜장법사가 권해가지고 호국불교의 차원으로 만든 절이다. 그 다음에 첨성대, 꼭 알아둬야죠. 그죠? 첨성대. 또 하나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 안에, 경주 분황사 안에 모전, 벽돌전자, 벽돌 모양처럼 모방한 재질은 돌, 석탑, 모전석탑.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선덕여왕을 물어보는 재료로서 문제를 내요. 뭐? 황룡사 구층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그 다음에 첨성대. 이거는 모두 선덕여왕을 세팅해라. 또 선덕여왕은 미래를 예견했던 지기삼사, 기미와 조짐을 알아차린 세 가지 일. 요것도 설명했습니다. 지기삼사, 지, 알지, 기미와 조짐을 알아차린. 요것도 나중에 책으로 정리해 줄게. 진덕여왕, 하나만 알아도 뭐 집사부 설치, 집사부. 집사부라고 하는 거는 7세기 진덕여왕 때 여러 일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행정부의 성격으로 봅니다. 행정부. 그래서 집사부 설치, 이건 진덕여왕 이렇게 잡아주면 돼. 자, 그렇다면 이게 각각 전성기라고 한다면 전성기에 공통점이 있겠죠? 그 공통점은 뭐냐? 요거까지 다 지우고 공통점은, 자, 요것도 이제 입체적으로 봐야겠다. 이거 4, 5, 6세기 전성기 곧 발전기의 공통점이, 제가 입체적으로 보라 그랬죠. 공통점은 한강유역을 누가 차지했느냐, 이게 관건이다. 첫째, 한강유역 차지, 유역을 확보하더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한강유역 확보 순서는 어떻게 돼? 백제 원래 수도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고구려, 그런 다음에 신라, 이런 순서가 됐죠. 그래서 4, 5, 6세기가 되는 거야. 백제 4세기까지, 그지? 5세기는 고구려가 차지하습니다. 6세기는 신라 진흥왕이 차지하지. 그러니까 한강유역 차지 순서가 전성기의 판도를 가름하더라. 지금도 한강유역을 김성은이 혹은 뭐 그 이전에 정일이 내지는 그 이전에 김일성이 차지했다면 우리는 작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강유역이 그만큼 우리 한민족의 젖줄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근초고왕, 광개토 대왕, 장수왕, 진흥왕 이렇게 봐야지, 그지? 근초고왕, 요거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요거는 진흥왕, 이렇게 딱 때려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알파 플러스 역사 편찬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 편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거가 되겠죠. 한강유역 차지 순서가.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닌가. 예컨대 다음 지도의 형세를 가지고 대외관계를 파악하라 라고 하고, 한강유역이 이렇게 있어. 또 지도가 이렇게 또 있어. 한강유역이 있어. 또 지도가 이렇게 있어. 한강이 있어. 또 지도가 이렇게 있어. 한강이 있어. 그러면 이건 몇 세기 지도냐고 물을 수 있겠죠. 또 요거 몇 세기죠?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네, 그지? 그러면 요거는 4세기 백제 전성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요걸 가, 나, 다, 라 이런 순서대로 배치하고, 지도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지도의 형세가 시기적으로 세 번째일 당시 대외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나라의 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돼 있어. 그럼 고구려가 남진해가지고 세워졌네? 그럼 이건 5세기 고구려 전성기네? 원왕 때, 장수왕 때. 그럼 요 화살표 대가리는 어떤 게 세워져야 되겠어요? 중원 고구려비가 세워져야 되겠죠, 충주에. 그 다음에 요거는 백제 찌그러져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어. 함경도 지역까지. 이건 6세기 지도네, 그지? 진흥왕 때잖아. 신라 진흥왕, 신라 팽창기죠. 요거는 고구려, 장수왕 때 얘기지, 그지? 장수왕. 남한강유역까지 이렇게 중원 고구려비까지 세운 것은 장수왕 때. 이거는 백제 근초고왕 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단계겠죠. 예컨대 대동리버 원산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7세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순서대로 배치하라. 뭐 가나 다라 뭐 이런 순서가 될 거고, 지도의 형세가 뭐 시기적으로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일 당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시기 파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시기 파악. 자, 해서 그럼 이것까지 이렇게 됐다면
나머지 대외관계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대외관계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대외관계다. 여기서 한 문제씩 안 나오면 제 손에 장을 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세기 말, 어느 한 나라가 파워가 셌을 때는 나머지 두 나라가 연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 그러면 대관계, 이게 4세기 말이면 백제가 전성기지 않습니까? 4세기 중엽에 백제 전성기니까 이후에 4세기 말 5세기가 되면 고구려 플러스 신라 연합관계가 된다. 그럼 고구려가 4세기에는 장수왕이 될 수 없었습니까? 그럼 4세기 말이면은 광개토 태왕이라고, 광개토 태왕하고 신라의 4세기 누구 있었어? 광개토 태왕하고 같이 또 도와줬던 사람, 뇌물마립간을 도와줬죠. 뇌물마립간. 이 둘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을 골라라.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호우명그릇. 신라 호우총이라는 무덤총자, 왕릉에서 출토된 그릇인데 그 밑바닥 받침에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게 친선관계 아니면 왕릉의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친선관계를 보여준다. 또 하나, 호태왕 비문에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기병 모병 5만을 보내서 무찔러줬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호태왕 비, 신라 원군,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인 거야. 자, 그렇다면 4세기 백제는 근초고왕 때 또 유물이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칠지도라는 거. 이거는 백제와 왜의 친선관계. 왜는 일본이라는 국호는 그 뻥 많은 일본 서기에 의하더라도 8세기 초에 처음 쓰입니다. 또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료 보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가 떠오르는 본고장 백제를 일본이라고 칭했어요. 중국의 사서에 보니까. 와우! 그렇다면 요 개새들, 곧 지금의 쪽발이들은 백제의 거의 위성국이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친선관계였고 백제 별장이라고 보면 돼. 놀러가는 곳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백제의 국호, 이런 일본이라고 하는 별칭을 요놈들이 따랐었구나. 지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의 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백제를 일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세기는 고구려가 전성기란 말이지. 그럼 고구려가 전성기니까 어디랑 손잡겠어요? 그지. 백제하고 신라지, 그지? 백제 플러스 신라거든, 신라. 그러면 이 관계를 무슨 동맹이라 그래? 백신동맹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백제가 먼저 동맹관계를 취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해서 백신동맹 내지는 제라동맹이라고 해야 되는데, 개뿔, 맨날 신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제동맹이라고 굳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써줄게, 그럼. 나제동맹이다. 그지? 이렇게 써줘. 이 제라동맹이 언제부터냐면은 43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93년에 2차 동맹을 거쳐서 553년까지가 나제동맹이라고 하는, 혹은 백신동맹이에요. 요게 1차 동맹이라. 이게 433년에 1차 동맹이라 그래. 1차는 공수동맹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함께 해준다. 공수동맹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그럼 누구랑 누군지 알아야지. 백제의 어느 왕이냐? 백제의 비유왕이에요. 비유왕. 플러스 신라는 어느 왕이냐? 신라는 눌지마리간 때야. 눌지왕, 눌지마리간이라고 했지, 당시에. 마리간 사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눌지마리간 때 이벌찬 비지의 딸을 비유왕한테 시집을 보내. 이제 공수동맹, 공수동맹이야. 이거는 시집은 아니야. 2차 동맹이고. 그럼 1차 동맹이 체결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겠어요? 1차 동맹이 체결되는 이유는 광개토 태왕의 한강유역 점령 때문이다. 맞아? 틀리죠. 왜? 호태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랜지야. 그럼 뭐야? 장수왕의 평양천도입니다. 남진정책, 넉넉하게 남진정책, 직접적으로는 평양천도. 오케이? 장수왕의 평양천도야. 이게 언제라 그랬어? 좀 전에 했죠. 427년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433년에 바로 1차 백신동맹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수왕 똑박 돌겠죠. 이런 잡것들을 봤나 이씨 해가지고 장수왕은 한성을 점령하는 거야. 한성 백제 점령. 아예 정복. 이게 언제? 47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백제 이때 왕이 누구라? 계로왕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
수가 얼로 튄다. 웅진천도, 그지? 웅진천도가 이루어지니까 언제? 아유, 남아있으면 빨리 죽는다. 475년에 바로 가야 돼. 문주왕 때. 문주왕 튀는 거야. 그래놓고 공주 시기에 곧 성왕 때 538년에 성왕 때 사비를 천도하기 때문에 사비천도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 이전 시기에 493년에 2차 동맹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결혼동맹 혹은 혼인동맹이라 그래. 결혼동맹 이것도 먼저 백제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2차 동맹 혼인동맹 때 백제 어느 왕이냐? 백제 동성왕이야. 동성왕 모대 동성왕 시험에 잘 나오죠. 플러스 신라 누구? 소지 마립간 사이에 결혼동맹. 왕과 왕은 남자인데 어떻게 남성끼리 결혼하냐?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지 마립간 때 이벌찬, 곧 일관등 명칭이 이벌찬입니다. 이벌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낸다고. 뭐 그것까진 모르더라도 이 2차 동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가 웅진천도는 밀려서 갔지만 사비천도는 성왕 때 중흥을 위해서 가는 거야. 성왕 때. 왜냐하면 웅진은 곧 공주는 평야지대가 넓지 않고 반면에 여기 사비는 부여기 때문에 여기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비천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왕 538년에 천도하는 거야. 사비천도. 그래 놓고 성왕 때는 550년대 초반에 바로 신라 진흥왕입니다. 연합해가지고 한강역을 탈환해요. 고구려군을 다 내몰거든. 신라도 필요했고 백제도 필요했기 때문에 진흥왕이 제안하는 거야. 야, 니네 원래 한강역이 도읍이었으니까 다 고구려군 내몰자. 또 자기네도 남한강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고구려니까 밀고 올라가. 그래 놓고 백제한테 거기를 준다고 해놓고 한강 하류족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줍니다. 차지는 했는데 뻥쳐요. 그래서 진흥왕이 뻥쳤기 때문에 성왕 빡돌아. 그래서 554년에 성왕은 진흥왕하고의 사이에서는 한강역을 차지했는데 연합했다가 나중에 결렬됩니다. 그래서 성왕은 554년에 어떻게 하느냐? 554년에 바로 신라 침공. 그래서 신라를 쳐들어가 침공. 희한하게 또 성왕 때는 진흥왕한테 딸을 시집 보내기도 했어요. 그럴 정도로 뭐 괜찮았었지만은 신라 침공하고 하는데 554년에 바로 관산성 전투에서, 관산성이 어디냐? 충청북도 옥천 땅입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패해서 전사해. 패사.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힘의 균형추가 바뀌는 거야. 신라는 삐약적으로 올라가고 백제는 찌그러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성왕이 죽고 나서 바로 성왕 사후 바로 이제 누구야? 위덕왕이라고 하는 사람. 창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해지는 거죠. 단지 이제 조금 더 강했던 게 언제냐? 무왕 때 가면 조금 7세기에 약간 중흥이 되지만 바로 무왕 아들 마지막 누구야? 의자왕, 세어맨이죠. 의자왕 때 이제 작살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 몇 세기까지 했습니까? 요게 지금 5세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6세기 이후 7세기가 돼야 되겠지, 그치? 6세기 이후부터 이제 이후 7세기까지. 그럼 이제 지금 6세기를 보면 어디가 팽창이야? 신라전성기란 말이죠, 그죠? 신라전성기. 누구일 때? 지승왕, 법궁왕, 진흥왕. 특히 진흥왕 때 겁나 팽창하니까. 누구랑 손잡아? 고구려 플러스 백제 이런 개념이 되는구나. 그치? 고구려 플러스 백제. 그러다가 이런 개념이 7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동맹관계가 돼요. 예컨대 백제 의자왕하고 또 고구려 보장왕하고 동맹관계가 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여제 동맹 이렇게 부르잖아. 7세기에. 자, 여제 동맹 관계에서 둘이 손잡으니까 신라는 또 삐졌네. 그래서 6세기 말에 누구랑 손잡냐면은 동맹 이전에 이런 관계에서 신라 플러스 이거 왜 이래? 신라 플러스 수랑 손잡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통일 왕조랑 손을 잡지, 그치? 그래서 수가 누구를 또 병합하냐면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돌고를 또 세력 범위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잡것들을 봤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여기에 돌골이 있었는데 수가 돌고를 병합하고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고 직접 중국 중심의 천하관과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이 대립하다 보니까 이런 잡것들을 봤나 해서 선빵. 그러니까 이게 598년에 수가 또 쳐들어오는 거야. 598년에
그래서 수 문제가 쳐들어왔는데 작살나고 611, 12, 13년 2, 3, 4차 수 양제가 3번 쳐들어오지만 612년 을지문덕이 우중문 개박살냈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고구려 선빵 선공 난리더라. 이것도 시험에 냈어. 수가 선공했다. 아니야, 고구려가 먼저 선빵 때린 거예요. 자, 그런데 수는 개념없이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은 36년 만에 망합니다. 618년에 망해. 자, 581년에 통일왕조가 됐지만 618년에 망하고 괜히 고구려 공격했다가 작살난 거지. 그래놓고 수 이어서 나온 통일왕조는 당나라죠. 그러니까 또 신라는 누구랑 또 손을 잡아? 당나라랑 손을 잡는다. 자, 그건 이제 7세기 상황인데 어차피 지금 판사할 데도 없고, 자, 6세기까지는 이렇게 갔으니까 7세기의 상황 및 통일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책으로 나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운 것 중에 중요한 왕들 있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 미리 책에다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 시중에 없는 내용까지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7세기 이후 및 대외관계 7세기 이후 및 세부적으로, 그런 다음에 체계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어요.